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갑을 훌쩍 지나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젊을 시절만 해도 이 핏덩이들 언제 다 키우나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느덧 두 녀석 모두 출가시키고 제 머리에는 흰머리가 소복하게 내려앉았네요. 참 세월 가는 게 무섭습니다. 자식들과 안사람까지 내 식구가 복잡거리며 지내다가 아이들은 각기 짝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 곁을 지켜주던 아내마저 떠나자 요즘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은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적적한 마음을 위로해준 곳이 바로 이곳 채널입니다. 저희 나이대 남자들이야 남자가 가정적인 것을 가장으로서 채통이 없다고 모자란 남자 취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어디 가서 결혼해서 겪은 일들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차에 결혼과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접하게 되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던 가슴을 메워주는 듯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하려고 펜을 들어보니 제 이야기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제게도 그간 켜켜이 쌓여온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서입니다. 저 역시 차마 창피한 마음에 다른 곳에는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여기서 풀어볼까 싶어서요. 자식들 다들 제 가정 꾸리고 제 옆구리 채워주던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니 저도 모르게 불쑥 서러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마음을 많이 다친 적이 있었어요. 평소 자식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운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서 할 말이 있어도 꾹 참았던 것이 제게 독이 되었나 봅니다. 나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했다고 그거 하나를 못 지켜서 집안에 이 분란을 만들어. 여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당신 사정 부탁하게 생겼어? 평소 말수가 적고 딸아이에 비해 무뚝뚝한 편이었던 아들 녀석이 그렇게 길길이 화를 내며 날뛰는 꼴을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늙은 아비 편 들어주겠다고 저희 아들이 저렇게까지 난리를 친 건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태어나 고생하면서 자라났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오로지 제 노력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어 일군 정직한 것들로 제 삶을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것 정도였죠. 그러니 제 장인 장모님께서 하나뿐인 고명딸의 남편감이랍시고 저를 소개받으셨을 때 마음이 차지 않아 하셨던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제 고운 아내는 유복한 집에서 위로 줄줄이 오빠들만 있는 집에 귀한 막내딸로 태어나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아가씨였으니까요. 언감생심 제가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으나 사람 인연이라는 게 원래 참 얄궂은 거 아니겠습니까? 접점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저희 같은 사람도 평생의 인연으로 묶이곤 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의 집안에서 자라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한 덕분에 고학생의 신분으로나마 어렵사리 제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학번 아래의 후배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집안에서 갖은 지원을 다 받으며 입학한 아내는 당연히 저보다 학교 생활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고 가난한 제게 맞춰주는 것을 불평불만 한번 해본 적 없던 착한 여자였습니다. 은희야, 자꾸 이런 거 싸우지 말라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 이 무거운 걸 매번 이렇게 날라오고 나 정말 미안해서 못 먹어 이거. 우리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이거 집에 그대로 놔둬봤자 결국은 남아서 버린다니까 그러네. 선배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이리 와서 앉아요. 일하랴 공부하랴 빠듯한 형편에 간신히 쪽방살이 하면서 젊은 날에 제가 뭘 얼마나 잘 챙겨 먹고 다녔겠습니까? 그런 제가 안쓰러워서 항상 자기 집에서 온갖 반찬거리와 주전부리를 바리바리 싸다 저를 먹이는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 형편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다 보니 아내가 가져다 준 음식은 저희 집 형편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본 음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내에게는 신세만 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 곱고 귀한 사람, 내가 하나라도 더 좋은 것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젊은 치기에 창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언제나 잘 헤아려주고 저를 보듬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염치불구하고 감히 이런 귀한 딸과 결혼하겠다며 장인 장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으려 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부린 가장 큰 욕심이었습니다. 제 주제가 그렇지 못함을 알면서도 차마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워낙 집안 형편이 차이가 나다 보니 장인 장모님께서 처음에 저희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던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냉대를 하세요. 이 사람 집안 형편 어렵다고는 해도 죽을 힘써서 자기 힘으로 좋은 학교 들어와서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결코 아빠, 엄마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할 사람 아니에요. 여러 번 고개를 조아렸음에도 저에 대한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는 자기 부모님 때문에 결국 아내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아내 부모님이었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놈이 귀한 딸내미 곱게 잘 키워놨더니 냅다 채워가려고 하면 고운 눈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런 장인 장모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같이 못난 놈 때문에 사랑으로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과 아내 사이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차갑게 대하시는 자기 부모님에게 저보다 더 상처받은 아내를 늘 이렇게 달랬어요. 은희야, 그러지 말라니까. 나 정말 괜찮아. 나 같은 놈 주제도 모르고 귀한 딸 욕심낸다고 문정박대 하시지 않고 그래도 얘기라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내 입장에서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마음에 없는 모진말 하지 마. 알았지? 선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내가 더 속상하잖아. 세상에 선배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엄마 아빠도 정말 너무하시지.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찍어내는 아내에게도 장인 장모님께도 죄송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 제가 도둑놈이 맞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 저를 사회로 완전히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더는 부모님 허락을 기다린다고 시간만 보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나오는 아내에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했지만 저 역시 바람하지 않던 결혼이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처갓집과의 관계가 다소 냉랭했던 관계로 저희는 처가 도움 없이 조촐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가야 원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양가 도움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로 저희끼리 으쌰으쌰 힘을 내 살림을 차리게 된 거죠.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겨우 집 모양새만 갖춘 부족하기 짝이 없는 형국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듬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애 소꿉장난같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 살림살이였지만 그럼에도 눈만 마주치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까르륵 웃어주는 아내 덕에 그게 고생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만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으리으리한 집에서 공주처럼 키운 딸이 웬 모자란 놈에게 시집가 당신들 보기엔 집 같지도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꼴을 보는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지요. 결혼 후에도 마지못해 찾아오신 저희 신혼집을 보시고 실망으로 가득하셨던 장인 장모님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 딴에는 조금이나마 상심하셨을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결혼하고 몇 년간은 처갓집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도 있지만 저도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예쁨을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이 없는 어설픈 놈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저희 관계가 조금 풀어진 것은 저희의 첫 아이이자 아들인 정연이가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사위는 마음에 차지 않다 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 낳은 외손자는 차마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었나 봅니다. 정연이 얘가 눈이 또랑또랑한 게 우리 은이 갓 태어났을 때랑 아주 판박이야. 엄마는 무슨 누가 봐도 우리 철우씨 똑 닮았구만.
단박에 아내가 반박하는 말을 못 들은 척 하시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저희 아들이 저를 좀 많이 닮기는 닮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사랑하는 외손자에게서 하나라도 당신 따님 닮은 구석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갓집 가족 모임이나 외부 행사에 초대받은 것도 우리 정연이 태어난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처가 식구들이 다 초대받았던 것을 저만 허락받지 못했었는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한 아내까지 모임에서 쏙 빠지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서 내심 서운해하셨던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게 쉽지 않은 자리이고 어색하긴 했으나 제가 가야 아내도 함께 참석할 테니 이걸로 다소 서먹해진 처가 식구들과 아내의 사이가 좀 풀어지길 하고 바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와중에도 사위에 대한 아쉬움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으셨는지 종종 찬바람이 부는 장인 장모님 언사에 무안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죠. 엄마 아빠 이럴 거면 차라리 부르지를 마. 사람 면전에 대고 무안 추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오라고 그랬어? 우리가 뭘 그렇게 서운했다고 그래? 너는 네 남편만 중하고 이제 어미애비 속 썩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대놓고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사람 뻔히 보는 데서 사람 없는 취급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민망해서 눈치를 보겠냐고. 이제 우리 정연이까지 있는데 이 사람 엄마 아빠 외손자 아빠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제가 분란의 원인이 된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장인어른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회사 관련한 행사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 지인분들, 자식분들이나 사위분들 면면을 보면 참 다들 대단하긴 했어요. 그런 환경에 대해 접해본 적이 없는 제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장인 장모님 눈에야 어떻겠습니까? 모자란 사위의 부족함이 더 여실히 드러났겠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저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이런 공적인 행사에도 부르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 먹기가 쉽지 않으셨을 터이죠. 여보, 그러지 말래도 장모님 입장에선 나 이런 자리에 불러내신 것만 해도 큰 마음 써주신 거야.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해봐.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나는 싫어. 당신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당신이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돼? 엄마 아빠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예의 없이 굴잖아. 사실 아내 말이 틀리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 집안 유일한 사이라고 해서 어떻게 인맥이나 좀 쌓아볼까 하고 저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몇 다가오긴 했으나 눈에 띄게 제게 냉랭한 장인 장모님 태도를 보고 처갓집에서의 제 위신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믿을 구석 없는 사람에게 세상이 늘 그렇듯 그런 저를 보고 태도가 냉랭해지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았죠. 아마도 그게 아내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보, 정말 안 갈 거야? 싫어. 거기 갔다가 또 당신 무슨 대접 받으려고.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꼴을 봐? 안 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더는 아내도 참지 않는 바람에 저까지 처가일로 발걸음을 하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아내도 없는 공적인 자리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나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해서 그럴 때마다 따로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고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부족해서 두 분도 그렇고 은희까지 마음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든 제가 설득해서 은희랑 같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런 저를 보며 당신들 딸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사위인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어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저 역시 감정 표현에 서툰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를 마냥 미워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 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렴 업고 다녀도 모자랄 귀한 제 마나님 낳고 길러주신 분들인데 제가 그것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제 처가와 교류가 있는 지인분들 대부분은 제가 처가로부터 그리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걸 아름아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딱히 저희 부부가 처가 공적인 자리에 자주 얼굴을 들이밀지 않다 보니 더더욱 그런 소문은 굳어져 갔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 부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들 녀석 낳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딸아이 영현이까지 태어나면서 저희 부부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기는 하나 저도 나이를 먹어가며 승진도 하면서 살림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둘이서 힘을 합쳐 열심히 모아 이사 갈 때에도 방도 한 칸씩 늘려가며 제법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게 되었죠. 장인 장모님 역시 그렇게 조용하지만 저희끼리 다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소 마음이 누그러지셨는지 예전처럼 제게 날선 반응을 보이시진 않으셨기에 아내와 처가의 관계도 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아들 정연이를 아주 예뻐하셨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어른스럽기도 했지만 아주 영특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 나이대 아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끈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그만 걸 숙제한다고 앉혀놓으면 한 번 징징대지도 않고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 부모인 저의 눈에도 신기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장인 장모님 눈에 손자가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정연이 요 조망 많은 게 어쩜 이렇게 집중력도 좋은지 아주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렇죠 여보? 우리 정연이가 우리 집 대들보지 암만. 귀한 막내딸네 집에 오셔도 대면대면한 사위 때문에 좀처럼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시던 장인 장모님께서도 사이에 정연이만 앉혀놓으면 그리 살가운 분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야 원래도 기특하고 예쁜 제 아이들이지만 특히나 정연이 덕분에 어색한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개선되는 것 같아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자라면서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냈던 정연이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도 커다란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딸 영연이도 똑부러지게 자기 일 잘하고 공부도 제법 잘했지만요. 워낙 오빠가 성적이 좋다 보니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에 관심이 더 갔더라고요. 그런 영연이 역시 저희 부부에게 정연이 못지않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는 공부 잘하는 자손이 제일인 법이니까요. 손녀인 영연이도 많이 예뻐해 주셨지만 그래도 정연이를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연이가 답지 않게 제 외주부모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인 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저로 인해 아내와 장인장모님 사이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저희 아이들과 장인장모님 사이가 저 때문에 서먹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썼습니다. 아들 녀석 낳고 얼마 되지 않아 한동안 참석했던 처갓집 공식 행사에서의 일 때문에 제가 장인장모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한 차례 돈 바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아이들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신경을 쓰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아이 귀에 그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여느 때처럼 아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신 장인 장모님께 아들 녀석이 평소와 달리 눈도 잘 마주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인사드려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응?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빠 미워해서 나쁜 말하고 상처 줬다는데 진짜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아들 녀석이 하는 말에 장인 장모님 낯이 당혹감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그런 소문에 대해 전혀 아는 티를 내지 않았기에 그때서야 알게 된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미처 상황을 수습하기도 전에 아이가 볼이 잔뜩 부어서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왜 미워해요? 우리 아빠는 다른 친구들 아빠랑은 다르게 주말에도 귀찮다고 안 하고 우리랑 항상 잘 놀아주고 아껴주는 좋은 아빠인데 그런 아빠를 왜 미워해요? 아이 목소리에 설움이 뚝뚝 배어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아내도 그만 마음이 아픈지 눈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한편으론 당황스러우면서도 저 조그만 녀석이 자기 딴에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동시에 제 자식에게 이런 인정과 사랑을 받다니 저 스스로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제 감동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외손자에게 뼈아픈 직언을 들은 장인 장모님의 당혹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아이의 어깨를 차분히 붙잡고 말했어요. 정연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본인들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있었던 일하고는 다를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미워하시면 왜 우리 집까지 와서 정연이 영연이를 보시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안 미워하시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응?
그래도 순한 아이라서 제가 이렇게 다독거리는 것만으로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이에 가서 앉는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들의 오해 아닌 오해를 풀어준 이후로도 장인 장모님 표정은 밝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 아내와 함께 처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의 일이 두 분께서도 마음이 많이 쓰이셨겠지 싶었어요. 전에 없이 의리의리하게 차려진 밥상을 받고 조금은 민망해하는 제게 장인어른께서 어렵사리 입을 떼셨습니다. 듣고 보니 정연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나이를 먹고 손자까지 봐서도 그 어린 것 하나만도 못하게 굴었으니 내 정말 자네 볼낯이 없네. 옆에서 생각이 많아 보이시던 장모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자식 귀하고 아깝다는 이유로 자네한테 그간 너무 모질게 굴었네. 우리가 자네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야. 우리도 그동안 자네를 본 세월이 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을 어떻게 계속 미워할 수 있겠나? 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속마음인 거고 제대로 풀 문제들을 풀지 않아서 자네도 그렇고 우리 은희도 그렇고 그 어린 정연이까지도 마음고생을 하게 했으니 이 노인애들이 정말 면목이 없네. 두 분 마음이야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내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비로소 사이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듦과 동시에 저 두 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저 두 분께 서운한 감정 정말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서 대접까지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애초에 두 분께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 딸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굿이라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 두 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서로를 받아들인 저희였습니다. 그간의 서름과 마침내 받게 된 인정에 기쁜 마음이 뒤섞여 훌쩍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분 앞에서 부끄러운 사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로는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도 다소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내온 세월이 있었기에 단번에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기는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사이가 좋아지면서 장인어른께서 집안 사업에 발을 들여볼 의사가 있는지 넌지시 물어오셨지만 그 제안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들 장인어른 사업에 조금씩은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였기에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저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만으로 감사했지 그렇다고 처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저희 결혼해서 신혼살림 꾸릴 때도 그렇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이뤘으면 어떻게든 저희끼리 힘을 합쳐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했고요. 물론 집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아니고 저희 집 본가 사정이 본인 앞길은 본인이 책임져야 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소 서운해 보이시던 장인어른도 결국은 그런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기는 하나 저희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저를 대견해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건 세월이 흐를수록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사업에 가족들 여럿이 엮여있다 보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당신 아들들이 차례로 한 번씩 돈 사고를 칠 때마다 적잖이 마음고생을 하셨던 장인어른이시니 이렇듯 본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저를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인정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저희 가족은 처갓집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오순도순 다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저희 식솔들 고생시키지 않고 하고픈 것들 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고 아이들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며 자기들 할 일 잘 해주었습니다. 원체 타고나길 몸이 약한 편이었던 아내의 건강이 연명스러웠을 뿐 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특히나 아들 녀석인 정연이가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중학생 이후로 의사가 되겠다는 진로를 확고하게 밝힌 아들 녀석은 더욱 공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원래도 머리가 좋고 끈기가 있어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던 아이였는데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나니 공부에 대한 의욕도 더 커진 것 같았어요. 한번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자리를 붙이고 앉으면 반나절은 너끈히 진득하게 자리를 붙이고 공부하는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저러다 건강이라도 해칠까 싶어 저나 아내가 한 번씩 일으켜 간식도 먹이고 말도 붙여가며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할 정도였어요. 딸아이 표현에 따르면 공부할 때는 우직하기가 곰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장인 장모님 눈에 그런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 보였겠습니까? 회사 일이나 다른 자식들 문제로 속이 썩어도 저희 집에만 오시면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장인 장모님이셨어요. 자식 손자놈들 그리 많아도 믿을 건 우리 정연이 하나밖에 없다. 할아비한테는 우리 정연이가 제일이야. 그럼 친손자놈들이 우리 정연이 밥만 했으면 내가 이 속 끓일 일이 뭐가 있어? 날이 갈수록 정연이에게 마음이 기우는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들 편애에 혹시나 아이가 되바라진 마음을 가질까 걱정했던 적도 있지만 저희 아들이 그래도 그럴 녀석은 아니었어요. 제 딴에는 이제 자기도 철 좀 들었다고 속상하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마음 맞춰드리며 기분을 풀어드릴 줄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의대 합격하고 의사 면허 따면 두 분 주치의해드릴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다. 말만 들어도 좋아. 아들 녀석은 제 입에서 나온 말을 지켰습니다. 말수가 적은 만큼 한번 자기가 내뱉은 말은 책임을 지고 지키는 아이였어요. 녀석은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한 것도 모자라 학교 다니는 내내 그 공부 잘한다는 수재들이 모여있는 의제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정연이는 자만하지 않고 밤낮 없이 공부에 열중해 의사 면허 역시 무난하게 따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어엿한 의사가 되었던 날 저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장인 장모님 역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정말 장하다 장해. 두 분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하셔서 예전에 저를 반대하실 때의 도끼는 싹 빠지고 그저 손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얼굴을 하신 두 분이셨어요. 최근에 번갈아 사고를 치기 시작한 손자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부쩍 기운이 없으셨던 두 분께서 모든 시름을 잊으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막내딸이다 보니 위에 오빠들로부터 본 친손자들은 저희 아이들보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회사 일을 보던 손자나 넉넉한 조부모의 형편에 기대어 살던 손자나 두 분 기대를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두 분이 저희 아들 정연이에게 더욱 정을 붙이신 것 또한 그런 친손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평소에도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시던 장인 장모님이시다 보니 저희 아이들, 특히 정연이에게 제법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는 건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아내 역시 가장 아끼시던 딸 자식이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사위인 저한테까지 자식들 못지않게 유산을 책정해 주셨던 건 차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그 양반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오빠들보다 당신을 더 믿는다고. 그리고 당신 이거 받을 자격 충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두 분께서 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실 줄은 몰랐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분들께 정말 자식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사정 모르는 사람이야 여전히 저를 저희 장인 장모님의 천덕꾸러기 사위인 줄 알겠지만 누가 뭐래도 그분들의 진심 어린 애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저희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정연이 장가 가는 거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먼정한 너희 할아비 대신해서 그것까지는 꼭 보고 가려고 했건만. 그리 아끼던 외손자였으니 녀석이 좋은 처 만나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사는 걸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의사면허 따고 얼마 되지 않은 아들 녀석에게 선자리가 쏟아졌습니다. 원래도 의사면허 따면 제법 선자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우리 아이들 외가가 만만치 않은 집안이다 보니 제법 좋은 선자리가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중 제일 좋은 집안 골라잡아 아들이 내심 일찍 장가가기를 바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른 외 증손자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으셨겠지만 그보다는 당신들이 생존해 계실 때 아무래도 더 좋은 혼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셔서이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의사로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의사 면허 따서 자기 병원 개원하려는 것보다는 더 공부해서 학교에 남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그러고도 한동안 꽤나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저희 부부도 슬슬 걱정이 되던 차였습니다. 아들이 대학병원 교수 임용까지 되고 나자 더더욱 저희 아들에게 눈독을 들이는 집안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선이나 연애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러다 하나 있는 아들 혼자 늙어 죽을까 싶어 아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정연아,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 엄마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목표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네 가정이 생겼으면 좋겠어. 매번 그렇게 생각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응? 딱히 아들이 내켜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왕이면 저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가정 꾸려서 예쁜 손자들도 낳고 따스한 가정 환경에 행복을 느끼며 살길 바랬습니다. 아무래도 저나 아내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서였는지 소중한 저희 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나 제 엄마 간절한 뜻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아들이다 보니 결국 아들이 선자리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요령 없는 녀석이 혹여 나가서 아가씨한테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 넌지시 당부했습니다. 정연아, 요새는 효자 인기 없다. 우리야 너 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니까 너랑 잘 맞는지 그것만 딱 생각해서 좋은 사람 한번 만나봐. 응?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 저랑 결혼하면 당연히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잘해야지. 아이고,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말고. 어릴 적부터 저나 제 아내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며느리 될 사람 입장에서야 남편이 시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 괜한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 당부에도 생각에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다 커서 교수식이나 된 아들 선자리에 가타부타 말 보탤 수도 없고 그저 좋은 인연 점지해 주시기만을 빌고 또 빌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몇 번의 선자리 끝에 드디어 아들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저나 아내나 아들을 선자리에 밀어넣으면서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야 이미 선 들어오면서부터 걸러냈고 아들 녀석이 그리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만나보지도 않은 아들의 교제 상대는 이미 저희 부부에게 예비 며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저 언제 인사를 하러 올까 오매불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내였어요. 여보, 도대체 어떤 아가씨길래 목석 같은 우리 정연이가 만나보자는 말을 다 했을까? 나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아서라, 애 앞에서는 괜히 부담 주지 마. 자기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들뜬 아내를 달래면서도 저도 기대를 누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나 며느리 보기를 소원하던 아내였으나 애석하게도 아들의 결혼보다 아내의 병이 더 먼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요. 내가 시원치 않아서 온 가족 고생을 다 시키네. 미안해 여보. 무슨 그런 소리라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몸 추스릴 생각이나 해. 상식적으로 아내에게 소생의 기미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쉽게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황 없는 와중에도 아들 녀석 가정 이루는 모습을 보길 소망했던 아내의 꿈을 알고 있기에 아들의 결혼이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의사 면허 따고 집에서 작게나마 병원을 차려주셔서 개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사돈의 회사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생전 경영해 오셨던 회사의 하청업체 중 한 군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기에 그저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만한 심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아내 곁에 붙어서 간병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미 씨, 우리 정연이 잘 부탁해요. 내가 새 사람 맞이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줄 게 많은데 내 꼴이 지금 이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희들끼리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쾌차하세요.
몇 번 보지 않아 서먹할 아내에게 살갑게 말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와중에 아내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는 걸 순간마다 실감했어요. 평생 곁을 지켜주던 아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떠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듯 아파왔습니다. 결국 아이들 시골리고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아내는 영원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 맞이하고 하나 남은 시부모로서 마음을 잘 썼어야 했는데 아내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을 붙잡기에도 버거워 그러지 못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두 분 사이가 그렇게나 각별하셨는데 지금 아버지 심정이 어떨지 제가 어떻게 차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아버지 몸 상하지 않으시도록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이제는 장성에서 아내를 잃은 아비를 듬직하게 위로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게 살뜰히 마음을 써주는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와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가 될 무렵 제가 워낙 정신이 나가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며느리를 대하기에 미안스러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위면 성별이라도 같으니까 어떻게 좀 친해질 구석이 있을지 몰라도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이나 며느리나 각자 생업이 있다 보니 자주 볼 일이 드물기도 했어요. 그나마 아들은 제 엄마 떠나고 많이 울적해하는 아버지 걱정에 바쁜 시간을 쪼개 저를 찾아오곤 했지만 며느리도 함께 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또 호라비로서 기운 처져 있는 모습 며느리에게 보이기 민망하기도 하고 편치도 않을 홀 시아버지 보러 불편한 자리에 괜히 며느리를 찾지도 않았고요. 뒤늦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첫 일주기가 다가오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도 여전히 차마 다 정리하지 못한 아내 유품이 집안의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제 반평생이 넘도록 매일을 함께한 사람인데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을 보내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돼서인지 부쩍 아들, 딸 연락도 잦아졌어요. 너무들 걱정 말아라. 아빠 괜찮다. 며칠 뒤에 엄마 제사 때 보자꾸나. 제사라는 말을 담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시큰하더라고요. 조금만 내 곁에 더 머물러주지 뭐가 그리 급해서 그리 서둘러 갔나. 아내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겐 해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이래서 사람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건데 제 딴엔 한다고 했는데도 일이 후회가 남을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아내의 첫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모처럼 단둘이 제주 여행을 갔을 때 맛있게 먹었던 약과도 불어 공수하고 제사상 격식에 조금 맞지 않기는 했으나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가장 좋은 재료로 손수 정성껏 골라두었어요. 원래도 아내와 함께 부족한 솜씨로 이것저것 요리를 해먹었던 저였기에 그날도 부족하나마 제 힘으로 정성껏 한 끼 차려서 떠난 아내의 첫 제사를 준비할 요량이었습니다. 음식 다 준비하고 아이들은 그저 와서 제 엄마 좋아하던 음식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일부러 천천히 오라고 일렀는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혼자 먼저 찾아왔어요. 예, 아가. 일찍 왔구나. 네, 정현씨가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고 저 먼저 좀 일찍 가보라고 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신경이 쓰였으나 아무래도 아직 서먹한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상황이 편치 않겠거니 싶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며느리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아가, 여기 푸성기 좀 나랑 같이 섞을까? 정연이 엄마가 푸성기에 겉절이 양념 붙여주면 참 맛있게 잘 먹었거든.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 표정이 확 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제사를 지내요. 있는 제사도 없애는 판국에 굳이 바쁜 사람들 다 불러내서 이렇게 번거로운 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 집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집 제사도 안 지내고 기도를 끝내는 판에 시집 와서 제사 음식까지. 그냥 오늘도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고 각자 기도나 하고 끝내요. 며느리랑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날카로운 반응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애에게 따로 과한 요리를 시킨 것도 아니었고 혼자 손이 놀고 있으면 민망할까봐 소일거리나 같이 하며 이야기라도 나눠보고자 했던 건데 서름에 눈물이 왈칵 나올 만큼 매몰찬 반응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있다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뻔질나게 며느리를 불러 올리기라도 했다는 듯 말하는데 애초에 제가 먼저 며느리를 호출한 적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들 녀석이 제 걱정에 며느리를 먼저 보낸 모양인데 제가 원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그날은 아내의 첫 제삿날 아닙니까? 제가 장남이 아니기에 저희 본가 제사도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장인 장모님 제사도 처가 쪽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애초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저런 날선 반응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순간 병색이 완연했음에도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살풋 미소를 짓던 아내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 바라던 며느리가 자신의 첫 제사를 저리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제가 다 서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이래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심상치 않은 집안 공기에 아들 녀석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제 시아비 눈치는 보지 않아도 남편 눈치는 보는지 그제야 며느리도 힐끗힐끗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처가 번거로운 제사 같은 일은 만들지 말자고 하더구나. 교회 다녀서 제사 지낼 수 없다고 하는데 너는 알고 있었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엄마 첫 제사에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냥 넘기는 건 아니지 싶다.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전하는 제 말에 아들 표정 역시 순식간에 싹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저희 사이에서 며느리가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면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입 다물어. 아들이 쩌렁쩌렁 소리를 쳤습니다. 그 기세에 며느리가 그만 입을 합 다물었어요. 아들이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더니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 조서방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드렸어요. 오셔서 따님 데려가세요. 그 말에 집안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듯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오열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제 아내의 상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이 외쳤습니다. 생전 처음 맞이하는 우리 어머니 제사 못 모시겠다고 내 아버지한테 폐악 부리는 여자 나도 필요 없습니다. 장인어른 사업 때문에 도움받을 일 있을 때만 살살 제 눈치 보면서 정작 내 부모 이렇게 홀대하는데 내가 뭘 믿고 따님이랑 평생을 함께합니까? 와서 당장 따님 데려가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나마 결혼 전에 우리 엄마는 외할아버지 회사 때문에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끈떨어진 연인 줄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말했어? 내 아버지한테 대단한 효도하라고 했냐고 내가. 그저 어머니 가시고 다치신 마음 더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이 사달을 만들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폭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이제 제가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저러다 정말 무슨 사달을 내도 크게 내겠다 싶어 일단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정연아, 일단 진정 좀 해라. 내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제 믿을 건 저뿐이다 싶었는지 아까와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며느리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으니까 저 쫓아내지 마세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 왜 수습은 아버지한테 시키려 들어?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당장의 며느리를 내쫓을 기세인 아들을 달래느라 저도 혼이 쏙 빠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러운 아들의 통보에 혼비백산한 사부인까지 달려오시면서 더욱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제대로 가르쳐 놓을 테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한 번만 가볍게 여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아이고, 일어나세요, 사부인. 자식 일에 눈이 뒤집힌 어머니가 제게 엎드려 읍소하는데 그걸 말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며느리 소박 놓겠다며 윽박지르는 아들 때문에 엉엉 울고 비는 며느리나 제발 딸 자식 한번 봐달라며 제게 비는 사부인이나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둘을 싹 걷어 나가면서 비로소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도 나중에 사돈어른까지 정식으로 찾아와 온 식구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긴 해도 그리 독실한 편은 아니라 그 핑계를 댄 건 아니었는데 하나 있는 딸 자식이라고 저희가 너무 오냐오냐 했습니다. 부족한 만큼 더 혹독하게 가르칠 테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 부모와 남편 앞에서 어찌나 기가 팍 죽었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니 좀 안쓰럽더군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했나 싶으면서도 저한테 그런 거면 모를까 제 아내와만큼은 그런 대접을 받게 할 수 없었기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며느리에게 활짝 마음을 열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이 일 때문에 아들 내외 갈라서게 할 마음까지는 없었으므로 이 정도로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굳이 보태지 않아도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한 모양인지 얼굴이 말이 하는 며느리 꼴이 애잔하기도 했고요. 한번 아들 녀석이 제대로 휘어잡아서인지 그 후로는 저나 저희 식구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며느리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지 하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는 너무 며느리 잡지 말라고 효자 남편은 자랑 아니다 타이르긴 했으나 돌아온 녀석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전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아버지. 같은 일 생기면 그 사람한테 더는 기회 없다고 엎어놓았으니까 저랑 갈라서기 싫으면 알아서 하겠죠. 내 아들이지만 좀 너무하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저 효자 아들 아니었으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찌다 풀었을까 싶어 내심 고맙기도 합니다. 저는 몰라도 제 아내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별 잡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들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된 일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 덕분에 유튜브에 꼬박꼬박 접속을 하는 중년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하나씩 틀어놓기 시작했던 게 사연이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중독성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코로나가 저희 동네의 기승이었던 시기 이 채널을 의지해서 무료하지 않게 실내 칩거 생활을 보낼 수 있었네요. 저에게는 별로 말을 재미있게 하는 재주도 없고 글을 잘 쓰는 재주는 더욱 없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저처럼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저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한답니다.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아주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제가 그런 인물로 비출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씩은 해보고 있고요. 그래도 요즘 이런 생각을 덜하고 사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더 자주 했었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진짜로 특이하고 독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황당한 인연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제법 무탈하다면 무탈하게 흘러간 편이었어요. 저는 위로 나이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형이라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왠지 삼촌 같은 느낌을 받았었고 집에 부모님 말고 또 한 명의 어른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네요. 그런데 저의 형이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안 했어요. 주변에서 장가를 가라고 성화를 부려도 꿈쩍을 안 했습니다. 어디 하자라도 있나 싶어서 부모님께서 눈을 부릅뜨셨지만 그런 건 찾아내지 못하셨고 단순히 저희 형이 별종인 것으로 치부가 되었지요. 원래는 형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못한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자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도중에 국제결혼 얘기까지 사실 동네 분들의 추천 때문에 흘러나왔었는데 형이 거품 물고 결사반대를 해서 끝내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어렸을 적에 원인불명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엄청 아파서 온 가족이 매달렸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는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아팠다가 그런 과정을 많이 반복했던 아이였어요. 그 시기를 회상하면 부모님께서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셨죠. 특히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우리 막내 딸내미가 아장아장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나까지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서 말도 못하게 속상한 순간이었지.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고 집에서 요양을 아무리 해봐도 몸이 나아지지를 않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갔던 때에
우리 딸내미 녀석이 어찌나 눈에 밟히고 아비로서 미안하던지. 아이고, 당신도 그 소리요? 그때는 정말 당신도 잘못되는 줄 알았고 우리 막내한테도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래졌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 당신이 이날 이때까지 멀쩡하게 살아있고 우리 막내딸 또한 그러하니 훌훌 털고 제발 좀 없던 일로 하십시다. 이러다가 관짝에 못질할 때까지도 그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 이렇게 떠들겠네. 그래가지고 어디 관짝 위로 흙이나 덮겠어요? 아, 글쎄 나는 화장을 내서 납골당에 들어눕고 싶다니까 왜 자꾸 나를 땅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해? 이래서 내가 당신보다 일찍 못 죽는 거야.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말 무시하고 땅 파서 관짝을 묻어버리겠지. 아휴, 아무튼 그때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했고 우리 막내 딸내미한테 미안했고 그리고 또 우리 대들보 장남에게 고마웠지. 장가를 안 든 것 빼고는 대한민국 1등 효자야. 장가를 안 든 게 얼마나 커다란 흠인데 그거를 그렇게 억지로 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등 효자로 만들어요? 나 원찬 기도 안 차겠네. 아, 이때까지도 맏며느리감을 안 데려온 괘씸한 장남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부가 의지하고 기대고 덕분에 버텼다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장남밖에 없기는 하지. 우리가 장남 하나는 잘 낳았슈. 거기서 이렇게 더 든든할 수가 없으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여동생이 태어나고 두 돌을 맞이했던 때였나 그 시기에 크게 다치셔서 그 후로 무려 5년 가까이나 일을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여동생도 아파서 골골거리기 시작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까지 부상 중에 계셨으니 집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활약한 사람이 형이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가장 같은 역할을 맡아왔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겉으로는 항상 장남이 노총각이어서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의지를 하십니다. 든든한 장남과 애틋한 막내, 뭔가 한 명이 빠진 것 같죠? 예, 제가 빠졌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이고 막내는 막내인데 둘째는 이름 따라서 뭐든 두 번째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표현을 접했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누가 제 입장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존재감이 이도저도 아닌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몫이나 그저 잘 해내고 형 말에 거역 안 하고 동생만 잘 돌보면 충분한 자식이었죠. 저는 유약하고 소심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여동생을 보필하는 호위기사처럼 그렇게 지냈었어요. 부모님의 신신당부가 있었기에 여동생을 지키는 오빠로 살아왔죠. 인정받는 첫째와 사랑받는 아내, 그 사이에 애매한 저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더 먹어도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위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하던가요? 설마 제가 나이 먹어서 결혼 자리 하나를 끝내주게 찾아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작정하고서 만난 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냥 지인 모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 연상의 여자였으며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철없었을 때 그저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일찍 결혼했다가 어쩌다 보니 부부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중학생인 아들은 미국에서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재혼 소식을 들은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자꾸만 슬픔 속에 가라앉네요. 기분 전환이라도 될까 싶어서 낯선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차분한 말투만 보자면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홀린 듯이 아내를 쳐다봤다가 말의 내용을 곱씹어 보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어딘가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었는데 이혼이라든지 아이를 전 남편이 키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울적한 게 틀림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 이혼이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향하는 제 눈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상한 미인이 제 취향이라는 것을 아내를 보고서야 저는 처음 깨달았었네요. 저의 시선을 눈치챈 아내 또한 언제부턴가 모임에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엄청난 부잣집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사귀고 난 이후였지요. 저에게 누군가 속물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할 말 없지만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아 보자면 부담스럽기보다는 좋았습니다.
꽤 사는 집 딸처럼 처음부터 보였는데 상상 이상으로 배경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한 아내가 제 배경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행복했고요. 정엽 씨, 나는 상대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딱 이것 하나만 보고 사랑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2번의 실패를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만세 삼창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내를 공주님 모시듯 극진하게 대해주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의외이자 놀라웠던 것은 처가의 태도였어요. 저를 무척 반겨주었거든요. 우리 세연이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연을 새로 찾아오다니. 우리 기특한 막내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자시고 의견을 얹을 것도 없어. 우리 막내딸 세연이가 결혼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하는 거야. 이봐 자네, 앞으로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우리 막내 세연이 겉으로는 제법 강인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야. 상처도 많고 서툴면도 많으니까 앞으로 자네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준다면 바랄 게 없어. 박서방이라고 바로 불러도 되지? 내가 저번에 봤을 때도 참 인상이 좋아 보여서 둘이 얼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너무 반가워. 사위사랑은 장무라는 말처럼 내가 앞으로 우리 박서방한테 신경 많이 써주고 잘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아니지. 나라는 존재가 우리 박서방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응원만 해주는 것도 좋겠어. 우리 박서방 생각은 어때?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저를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제정신이 쏙 빠질 정도였습니다. 처가는 무려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는데 가히 대저택이라고 칭해도 될 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북동과 연희동 쪽의 전통적인 회장님 댁 동네에 이어서 한남동이 각광을 크게 받기 시작하던 때였죠. 유명 연예인들도 앞다퉈서 한남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었고요. 그런 좋은 부촌에서도 대저택을 소유한 엄청난 처가에 와서 제가 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비현실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으나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처럼 꿈을 꾸는 것 마냥 실감이 안 났던 순간은 처음이었네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집을 구경해볼 엄두도 못 냈고요. 그저 제가 이런 부잣집의 막내딸과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받았다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예의만 차려서 인사를 하고 나올 수 있었네요. 제 자취방에 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고 얼른 집에다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다 뒤집어졌죠. 무탈하게 허락을 받아냈다고? 이야, 세상에. 우리 집안에도 이런 경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다 겪네. 내 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의 사위가 되다니. 아우, 정여봐, 네가 해냈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내가 너 낳을 때의 느낌이 마치 복되지는 않는 것 같았단다. 혹시나 거기 양친께서 너를 갑자기 반대하시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다 매끄럽게 흘러가다니. 복받았다. 너도 복받았고 우리 집안도 복받았다. 내가 아니라 내 남동생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네. 이 자식. 멋지다. 너한테 이렇게 엄청난 결혼복을 물어주려고 내가 결혼을 안 했나 보다. 내 몫까지 네가 끝내주게 살아봐라. 아버지, 어머니, 형이 차례로 흥분한 채 감상을 쏟아냈는데 한 사람만은 조용했습니다. 제 여동생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다는 게 싫은 건지 서운한 건지 왜 반응이 없을까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던 저는 이튿날 여동생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 좋은 분위기에 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아이는 엄마 쪽이 키우지 않아? 그런데 오빠하고 결혼한다는 그분은 독특한 경우인 것 같아서 좀 이상하네. 아,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진짜 물어보지 그랬어. 그럼 내가 알려줬을 텐데. 세연 씨는 한국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귀국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는 반대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도 어린 아들을 두고 엄마 쪽의 양육권을 포기한 게 조금 낯선 그림인 것 같아. 그리고 오빠,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너무나도 오빠에게 호의적인 그 집안분들이 나는 또 마음에 걸려. 아무리 재혼이라도 그렇지 아직 나이가 젊은 막내딸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다고? 오빠가 기울어도 너무 많이 조건이 기우는 결혼인데 그런 집안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정선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래? 혹시 그 집안에 무슨 꿍꿍이라든지 오빠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아무리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오빠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사위를 맞이하겠다면서 쌍수 들고 환영한다는 게 솔직히 암만 해도 믿기지가 않아. 보통 부잣집도 아니면서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오빠는 무슨 의심 같은 거 전혀 안 들어? 여동생은 그때 분명히 걱정에 가득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 걱정을 하는 거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만 울컥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을 저보다 여동생을 위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였어요. 그만큼 여동생을 위하는 오빠로서 떳떳했기 때문에 그런 저와는 달리 저를 별로 위하는 것 같지 않은 여동생의 태도가 큰 서운함을 느꼈던 거예요. 야, 박정선. 네가 정말로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내가 잘 된다는 게 너에게는 그렇게나 배가 아플 일이야? 네 뒤치다거리나 하던 집안에서 명실상부 찬밥 1호였던 내가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장가든다니까 못마땅해서 미치겠어?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오빠의 결혼에 배가 아프고 못마땅함을 느끼겠어? 오빠가 지금 오해하는 거야. 나는 진짜로 걱정돼서 말을 해준 것뿐인데 오빠가 이렇게 나올까봐 애써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걱정이 되니까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오빠는 왜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부잣집 막내 사위로 낙점되었다는 사실이,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네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 같다. 나를 축하해주고 내 앞길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가설이나 내세우면서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고도 네가 내 동생이야?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네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잘 되면 결국 너에게도 이건 좋은 일이야. 바로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봐. 나는 진심으로 오빠를 질투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내가 오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안 좋은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 미안해. 다시는 그런 소리를 내가 입에 담는 일은 없을 거야. 결혼 축하하고 오빠가 잘 살게 기도할게. 여동생이 풀이 죽어서 사과를 하자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제 결혼 소식에 그런 초치는 말이나 하는 건가 싶어서 괘씸하기도 했지만 제가 평생을 위해온 여동생이었기에 풀이 죽은 모습을 하는 게 심란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그건 결혼 전에 작은 소란일 뿐이었고 저는 무사히 결혼해서 아내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내의 본가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한남동의 저택 말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이제 부산 쪽에 마련해 놓은 고즈넉한 전환주택에 내려가 사시겠다며 하시며 살림살이를 빼셨어요. 저희 부부에게 그 집을 내어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온 가족이 같이 살아도 될 만큼 큰 집이었는데 달랑 둘이서 살게 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가시던 날이었는데 배웅을 하려고 서 있던 저에게 장모님이 갑자기 망설이는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막내딸 세연이가 가끔은 좀 예민하게 굴어. 금세 몸이 피곤해지는 스타일이거든.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박서방은 그런 줄 알고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약속을 드렸지요. 한동안은 아내와 함께 저희 취향으로 집의 곳곳을 새로 꾸미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2달 정도가 지나자 금세 보이기 시작한 건 아내가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일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내는 그분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집은 깨끗했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그분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기어이 자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입는 옷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댔어요. 옷에 그 주름들은 뭐야? 어깨 부분이 지저분해 보이잖아. 왜 후줄근하게 입어?
우리 결혼 전에는 안 그랬잖아. 내가 너무 편해진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 입는 옷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구겨진 건데 보기 싫으면 갈아입을게. 그러면 보통 갈아입으라는 말까지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저보고 당장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난닝구나 메리아스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했고 사각 속옷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언젠가부터는 몸무게를 재라고도 시키더군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왠지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아내는 밥을 먹다가 아주 작은 날파리가 밥상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자 비명을 지르면서 싱크대로 수저와 젓가락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며 밥을 더 먹지도 않았어요. 이런 아내의 기행은 나열하자면 끝도 없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밤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새벽 2시가 되기 직전이면 아내는 꼭 일어나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면 제가 영영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귓가에 히히 웃는 소리가 들려서 문득 알게 됐던 거예요. 아내가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를 내며 방 밖을 나가 향하는 곳. 저는 그곳이 직감적이므로 지하실임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개인 자물쇠를 달아놓은 곳이었고 저한테는 얼씬도 못하게 한 곳이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하도 신경을 써서 저는 살이 3달 만에 6kg나 빠진 상태였는데 밤마다 아내의 소름 끼치는 기행도 이어지자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새벽에 나가면서 침실 문을 꽉 닫는 게 문제였어요. 그 문은 오래되고 살짝 문제가 있어서 꽉 닫혀있는 상태에서 열면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조용한 새벽에는 그게 울려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몰래 지하실을 확인하고 싶기는 하고 따라갔다가는 들킬 것 같고 고심하던 저는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죠. 처음부터 제 결혼에 의구심을 품었던 여동생이라면 왠지 그럴싸한 의견을 줄 것 같았어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연락을 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여동생은 우선 깜짝 놀라더니 조언을 주었습니다. 침실에서 몰래 나가는 게 어려우면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는 걸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침실 근처의 다른 방에서 자다가 아내가 일어나 지하실로 가는 기척이 들려오면 그때 살며시 나가서 뒤를 밟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간이서재를 쓰고 있는 방이 안성맞춤이기는 한데 몰래 나가서 지하실까지 가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나를 발견할 가능성도 무시 못해. 그때는 그냥 자다가 목이 말라서 나왔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둘러대면 되지. 자다가 깨서 침실로 가봤는데 당신이 침대에 없길래 대체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다닌 거라고 둘러대. 그 핑계라면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아. 고맙다 정선아. 내 와이프가 제발 그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를 바란다. 그냥 혼자 새벽에 거기서 만화를 그린다든지 숨겨놓은 비싼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저는 간절하게 희망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아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걸 알게 된 이후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전 개시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침실과 한 복도를 쓰는 간이서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컴퓨터로 작업할 게 너무 밀려서 그걸 하다가 간이선재의 소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목이 뻐근해서 소파 팔걸이 같은 높은 베개를 하루 베고 자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이자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잘한 효과였죠. 저는 컴퓨터 타자를 오래 두드리며 작업하는 척을 하다가 이내 소파에서 잠이 든 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정도였죠. 혹시 잠에 들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 스스로에게 잠들면 안 된다고 타일렀는데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정신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진 저의 감각에 미세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아내가 침실을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담요를 푹 덮은 채 곤히 잠든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간이서재 안으로 살짝 발을 들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곤히 잠든 척을 이어갔고 아내가 멀어지는 소리가 살짝 들려오자 그때서야 눈을 떠봤습니다. 시간을 확인했더니 새벽 2시가 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얼른 준비한 수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여동생과 함께 떠올려낸 거였죠. 수면 양말을 신은 채로 조심스럽게 간이서재 밖을 나갔습니다. 참고로 침실은 그 복도의 가장 안쪽에 있지만 간이서재는 복도의 끝에 있어서 나가자마자 계단과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하실 방향부터 살폈죠.
아주 천천히 저는 지하실 쪽으로 향했고 그쪽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므로 어둠 속에서 그곳을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척으로 가까워졌을 때 저는 긴장감으로 침을 꿀꺽 삼켰고 살짝 열려있는 지하실의 문틈 사이로 한쪽 눈을 들이밀었어요. 죽는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서 일시정지한 채 눈에 들어온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했지요. 어둑한 전구 하나만 켜놓은 지하실, 그곳에는 낮은 천장에 두꺼운 전기줄 같은 게 걸려 있었고 그 줄에다가 안에는 노끈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숟가락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 그게 어떤 건지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사람이 목을 탈 때 잡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양을 노끈으로 작게 2개를 엮어서 전깃줄에 달아놓은 안에는 그 작품 2개에다가 각각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그 사진의 주인공들을 보고도 분간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의 주인공이 바로 아내의 전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진의 주인공은 여자였는데 보나마나 그 전남편이 재혼한 여자였지요. 아내는 마치 그 2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해놓고는 계속해서 웃으며 죽는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자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퀉 소리도 내더군요.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소리 말이에요. 몇 번이고 퀉퀉거리더니 만족스러웠는지 낄낄 웃어댔습니다. 그 2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의도로 저러는 게 분명했기에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순간이었어요. 옆으로 걸음을 옮긴 아내가 웬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법 크기가 되는 곰인형의 배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고 저는 그게 아내의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내는 곰인형을 품에 꼭 안으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애기 잘 자.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뭐 불러줄까? 어떤 게 좋아? 응?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대체 이 상황이 다 뭔가 싶어서 정신이 아득해질 때였습니다. 곰인형을 내려놓은 아내가 갑자기 벽으로 가더니 자기 이마를 대고서 가만히 섰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아내가 뒷모습을 보이며 벽에 이마를 박은 채 서서는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던 모습,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아주 작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계속 좌우로 흔들더군요. 그러더니 중간중간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꽉 다문 채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전신이 오싹오싹한 게 소름이 가시질 않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힘을 내서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울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평생을 믿지 않았던 신께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방까지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한기를 느낀 채로 저는 침실까지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떨면서 누운 채로 제가 본 것을 떠올려 봤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목을 매다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노끈을 작게 엮어서 거기에 사람 사진을 각각 붙여놓고 죽는다는 소리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다니. 곰인형에다가 자기 아들 사진을 붙여놓고서는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하지를 않나. 아니 솔직히 그것들보다는 벽에 이마를 대고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좌우로 흔들어댔던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 아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자는 척을 시작했죠. 이윽고 아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침대의 왼편으로 와서 저를 빤히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런 중얼거림이 들려왔죠. 어라? 여기에 있었네?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간이 서재에서 자고 있었으니 아내는 자기가 지하실에서 기행을 벌이고 온 다음에 갑자기 제가 침실에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 모양이었죠. 간이 서재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서 침실로 와버린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안 자고 있지? 저는 소름이 돋아난 채로 가만히 있었고 아내는 또 히히 웃었어요. 저는 신께 빌면서 속눈썹 하나 까딱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법 건장한 남자였고 아내는 제가 마음먹으면 제압할 수 있는 상대였는데 그럼에도 엄두가 안 났어요. 근본적으로 아내가 기이하게 비정상인 상태임을 알아차리자 맞설 대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용을 쓰며 자는 척을 이어가고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손가락으로 제 목의 옆쪽을 더듬거렸습니다. 잠깐만, 거기는 맥이 강하게 뛰는 곳인데 설마 그걸로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려는 거 아니야? 그걸 바로 알아차린 저는 그 즉시 몸을 움직였어요. 뒤척이면서 소리를 냈고 손으로 목을 긁으며 입맛을 다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죠. 예전에 여동생이 그랬었어요. 저는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며 꼭 뒤척이면서 입맛을 다시고 몸을 한번 긁는다고요. 아마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 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한 것인데 아내는 제가 잔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침대를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저는 밤을 꼴딱 새웠어요. 옆자리를 쳐다볼 엄두는 아예 못 냈죠. 아침 해가 밝아오고 난 다음에야 옆자리를 확인했는데 아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아주 평온했죠. 잠을 자지 못해 미친 듯이 피곤한 제 몸 상태만 아니면 저도 꿈을 꿨다 했을 거예요. 꿈에서 헛것을 봤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동생이 깜짝 놀라더니 이내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았어요. 오빠, 그건 그냥 특이하다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런 짓 절대 안 해. 그동안 새언니가 보여준 모습도 있고 이건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라면 가족들이 절대 모를 리가 없지. 처음부터 다 알고서 오빠랑 결혼시킨 거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저처럼 조건 떨어지는 남자라도 집안에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형제들 중 맞이인 처형의 댁에 잠시 놀러가 머물고 계신 와중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처형도 있었어요. 당장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방문한 저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진실을 알아냈음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걸지도 몰라요. 저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제가 안 쓰는 휴대폰이 한 대 있습니다. 그 공기계로 집에서 간단히 휴대폰 게임만 하는 정도인데요.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고 자러 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세워진 채로 놓여져 있던 그 휴대폰에 다음날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새벽에 집사람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작 의심을 해서 뒤를 밟았다고 하면 역으로 공격당할 여지가 생길까봐 여동생과 머리를 맞대서 발휘한 기지였어요. 공기계라는 핑계를 댔죠. 그렇게 우연히 아내의 새벽 기행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자 단번에 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장모님께서는 손을 살짝 떠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로 그 새벽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집사람이 굳게 자물쇠로 잠가놓는 그곳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본 것들을 말했죠.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짧은 신음을 뱉으시더니 앉은 소파에서 반쯤 혼절을 하셨습니다. 옆으로 픽 쓰러지셔서 처형이 얼른 장모님을 붙잡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장모님께서는 의식을 아예 잃은 게 아니셔서 방으로 모시는 조치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방에 들어놓으시고 장인어른께서는 담배를 찾아 잠깐 피러 나가셨어요. 남겨진 사람은 저와 처형뿐이었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처형께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람의 행동, 그건 그저 기이하다고 말하고서는 끝낼 수준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 처형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집사람의 남편입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부에게는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죠.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됐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저의 막내 새언니가 그렇게 된 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결혼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 생활에 불행이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렇게 된 건가요? 그건 저희 가족들의 주장인데요. 솔직하게 제 생각을 알려드리자면
비단 그것만으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정신적인 결함이 세연이에게 내재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촉매제가 되어서 그게 겉으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세연이는 자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특히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강박적이고 그러면서도 많은 일들을 깜빡한다거나 무심하게 행동하는 면모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 되었어요. 제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게 심해졌죠.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세연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자기 아이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상 아기 취급을 해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양육권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조카도 세연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엄마를 무서워하거든요. 아내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처음에 했던 짐작처럼 미성년자인 자식의 양육권을 아빠 쪽이 가져간 것에는 보통이 아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신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제 아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소리였으니까요.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으니 허탈하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집사람이 워낙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라온 아예 다른 세계의 인물이나 다름없다 보니 부잣집 자식은 그냥 뭔가 다른 거구나 싶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형은 물론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전부 집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었군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주시지 않고 결혼을 시키신 거였네요. 제보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안 한 거였죠. 특히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세연이를 얼른 재혼시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새 출발을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두 분은 그렇게 믿으셨어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무턱대고 새 출발이라뇨? 그런다고 정신이 멀쩡해지나요?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아야 차도가 있는 게 병인 것인데 재혼이 답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세연이는 이혼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상태가 좋아졌어요. 약은 진작에 처방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약이 잘 받게 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상태가 좋아졌고 아주 멀쩡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세연이는 자기 실수로 가정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상실감이 컸어요. 다시 가정을 꾸린다면 자기가 안정감을 되찾을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세연이가 얼른 재혼하기만을 학수고대하신 것이고요.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내 같은 부잣집 막내딸과 결혼할 수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아내에게 육촌 오빠 되시는 분이 정신병원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집안 사람들 중에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께 여쭈어 보았고 어렵사리 받아낸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유전이었던 거예요. 집안 유전에 흐르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내에게서 강하게 발현된 것이겠죠. 그렇다는 말은 만약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정신병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다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서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오셨어요. 저는 굳은 얼굴로 꾸벅 목례를 보냈죠. 그러자 저와 처형을 번갈아 쳐다보신 장인어른께서는 이미 이야기가 오갔단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결국 다 알게 되었구만. 자네한테는 미안하게 됐다만 우리 막내딸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일상생활을 못하나? 사회생활을 못해? 그건 아니잖아. 아주 멀쩡해. 이상한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봐 박서방, 나는 우리가 다 잘못되고 막내딸이 혼자 남겨지면 그 녀석을 옆에서 지키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자네인 거지. 자네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벌고 일해봤자 우리 막내딸과 결혼한 것만 하겠나? 절대 아니야. 그러니 이것을 불운이라 여기지 말고 일생일대의 행운으로 여겨주게. 내 부탁함세.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도 없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차라리 저를 윽박지르고 고압적으로 나오셨다면 반발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한 투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장인어른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대고 제가 무엇라고 비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었던 집안의 둘째였으므로 부모로부터 이런 커다란 애정을 받는 아내가 그 순간 왠지 부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씀도 더 못 드리고 그저 인사만 올린 채로 그 집을 나섰어요. 여동생에게 문자가 많이 와 있어서 걱정할까봐 연락을 미룰 수 없어서 상황을 알려주었지요. 역시나 다들 알고 있었구나.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비밀로 오빠가 그 집에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할 거라고 강하게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태도 아니잖아. 맞아, 아무런 상태도 아니야. 변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네 새언니에게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타고났음에도 정신이 아픈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농락해온 것에 대한 분노인지 나는 그것조차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지금은 그냥 지내보려고 해.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게구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한테는 아직 이런 걸 알릴 엄두도 안 나네.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알 것 같아. 나는 오빠가 답답하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양심적이고 도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오빠가 편한 대로 해. 나는 입단속 잘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기만 할게. 제 여동생이라지만 정말 영특하고 진중한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아내의 비밀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마웠고 제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마주했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컵 세트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아침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온갖 기이한 언행들도 가만히 돌아보니 무섭다기보다는 착잡하게 느껴졌죠. 저는 아내가 아마 차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척 구는 게 이제는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나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다 만나 뵈었어. 그리고 다 들었어. 그러자 선반을 정리하던 아내의 손길이 딱 멈췄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몇 초간을 그러고 있었죠. 그러더니 이내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 뭘 들었는데? 나 멀쩡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당신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눈매가 슬퍼 보였고 입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치사한 남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숨과 함께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심적으로 동요한 아내가 진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차도가 있는지 증세는 정확히 어떠한지 이런 자세한 정보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내를 아무렇지 않게 대했습니다. 이틀 뒤 장모님께 문자가 왔는데 박서방, 내가 고마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저 한숨만 나왔지요. 정작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이런 사실을 못 밝혔다는 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다 나누고 상황의 정리가 이뤄진 뒤에 저희 집에 밝힐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기행이 더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새벽에 또 지하실로 향했고 자기의 전남편과 그 재혼한 여자의 사진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그 불이 아내의 잠옷 소매로 옮겨 붙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큰일로 번지기 전에 끝낼 수 있던 거였는데 아내의 눈에 곰인형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의 사진이 붙은 곰인형이 연기를 마시게 둘 수 없다며 굳이 곰인형을 챙기려다가 불이 더 번졌습니다. 제가 소란을 듣고 내려가서 황급히 불을 껐지만 아내는 팔에 커다란 화상을 입은 뒤였죠. 끝까지 곰인형을 붙잡고 괜찮아라는 소리를 중얼거리던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화상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과 형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참담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을 뿐이었네요. 그게 오히려 고맙고 죄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은 이후로 상태가 나빠졌어요. 불만 보면 발작을 해댔거든요.
나를 죽이러 온 거지? 나를 죽이고 내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먼저 타 죽나? 내가 먼저 타 죽나?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도통 차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말리는 장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괴물이라고 외치면서 장모님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 모습에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정신병원 행위였네요. 차영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눈물로 설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이혼이었고 제 짐을 챙겨서 한남동의 대저택을 나오는 일은 형과 여동생 단 2사람의 도움만 받고도 가능했어요. 간단한 제 것만 챙겨서 나왔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은 제 모습이 좋게 보인 것인지 잠시나마 제 처가였던 그 집안에서 저에게 살해를 해왔습니다. 입금된 돈을 보고 눈알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저는 이런 액수는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을 드렸지만 그쪽에서 워낙 완강한 태도를 보이셨기에 결국 감사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부터 갔어요. 5 식구가 함께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서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고 대단한 자연도 만끽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내 가족의 최고다라는 것이었어요. 정신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끝까지 저의 편이 되어줄 존재는 가족뿐이었죠.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는 더욱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해요. 다들 멋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